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네요,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죠? 관리론? 그치. 그건 관리론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일부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행정학 1장 내용을 이 개념 위주로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오늘은 뭐냐면은 이제 기초 강의니까 2장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개념 위주로 간단히 좀 살펴보고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2장은 뭐냐면은 정책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책론. 정책론. 우리 정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정책. 정책이 뭐예요? 뭘까요? 방향? 방향? 뭐에 대한 방향?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 그것도 좋은 말이다. 그쵸? 방향. 막연히 어떤 방향을 이제 지시하는 거, 지칭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얘는 좀 더 그것보다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 구체적인 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있잖아요. 문제. 특히 이제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 뭐라도 해야지. 누가? 정부가.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체는 정부예요. 정부의 대책. 이거를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책. 그래서 그냥 쉽게 간단히 생각하셔도 돼요. 정부의 대책. 뭐에 대한?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정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이제 2장 정책론이에요. 자, 뭐 되게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기본 강의 시간에 다루겠지만 일단은 행정학에서 2단원 내용은 정책에 대해서 다루는 정책에 대한 제반 요소를 다루는 정책론 단원이다라는 것만 먼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은 시험에는 1장 내용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1장 내용이 굉장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정책론. 정책론이 그 다음 순위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 1장은 이제 기초 이론 부분이었죠.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행정학이 이제 시대순으로 쭉 가면서 접근 방법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행정학이라는 과목 이 개념이 태동되기 시작한 게 한 1880년 이었죠. 그때는 행정을 하나의 어떤 관리 수단으로 봤었다.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고 뭔가 물자를 관리하는 관리 기술을 행정학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배웠던 테일러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무슨 관리론이 행정학 그 역사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테일러가 주장한 무슨 관리론? 행정 관리론 중에서 맞아.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 기억하시네.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관리론 중에서 그때 행정관리론 학파가 이제 득세하고 있을 무렵이었는데 그 중에서 테일러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과학적 관리론을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었죠. 자, 근데 얘는 이제 인간을 너무 기계적으로 다루고 기계적인 능률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라는 걸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나오게 된 게 한 1920년, 30년대에 나왔던 알긴 알아. 그러니까 뭐가 있었는지는 난 단어는 기억나. 근데 그게 뭘 지칭하는지를 과학적 관리론 다음에 넘어가게 된 이론이 코오돈 실험에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한 이 관계론. 인간관계. 그렇지. 인간관계론. 숨 넘어가는 줄. 인간관계론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였죠. 그래서 인간을 너무 그냥 능률적으로만 뭔가 생산을 뽑아내기 위한 도구로만 다뤘던 기계적 능률성에서 한계를 느껴서 인간의 감정을 연구해야 된다. 인간을 지금 민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등장했던 게 인간관계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1940년대, 50년대 나왔던
그거였죠. 쇼핑방이다. 행태주의. 맞아, 행태주의. 그래서 행태주의는, 뭐와 뭐를 엄격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행태주의는 가치와 사실을 엄격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뭐만 다루자. 관찰, 행태, 관찰. 팩트만 다루자. 팩트가 뭐예요? 사실이잖아, 사실. 사실만 다루자. 그럼 뭐는 빼고, 사실, 보이지 않는. 가치와 사실을 엄격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사실만 가지고 연구를 하자. 가치적인 거는 필요 없다. 예. 행정학에서. 오로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관찰 가능한 것만 가지고, 그거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자. 그게 뭐였어요? 행태주의. 그래. 얼핏 기억하고 있네. 이 정도만 돼도 사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행태주의까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행태주의까지밖에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정책이라는 게 언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요 행태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부터예요. 행태주의라는 접근 방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행태주의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온 게 바로, 요거였어요. 후기 행태주의라는 개념이었어요. 자, 먼저 용어를 하나 기억해 두시고, 후기 행태주의. 자, 이거는 언제 나왔냐면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1960년대, 40년대, 50년대 이제 행태주의가 딱 기승을 부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40년대, 50년대에는 행태주의가 딱 기승을 부렸는데, 이거는 행태주의라는 거는 너무 이렇게 과학적으로만 접근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연구를 하자.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전혀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거죠. 뭔가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1960년대에 주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60년대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게요? 좀 당황했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몰라도 돼.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배경이야, 배경. 왜 후기 행태주의라는 게 나오게 되었느냐, 이런 걸 이제 생각하려고 이 배경을 언급 드리는 건데, 이때 흑인들이 대거 폭동을 일으켰어. 흑인 폭동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인종차별, 포함되는 거죠. 흑인 폭동이 발생된 게 주로 인종차별 때문이었으니까. 인종차별, 그 다음에 빈부격차, 소득격차,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반대 시위, 반전론이 계속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반전론. 전쟁을 왜 합니까? 이러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막 반대론이 한창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가 굉장히 시끌시끌했어. 그게 이제 1960년대 미국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사회는 이렇게 막 시끄러워서 어수선하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정작 행정학에서는 뭐만 하고 있었어요? 이것만 하고 있었단 말이야. 행태주의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사실만 가지고 막 연구를 했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을 못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좀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 정부에서. 근데 얘네들은 우리는 행태주의만 할 거야. 우리는 사실의 팩트에 대해서만 연구할 거야. 그러면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잖아.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러면은 그래서 행정학의 제일 기본이 뭐냐? 행정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게 행정학이다. 라면서 등장을 한 게 이거예요. 후기자를 붙여서 후기 행태주의예요. 후기 행태주의. 자,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후기 행태주의라는 거는 행태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사회 문제 해결. 요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 요게 포인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행정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게 1960년대에 나왔던 후기 행태주의예요. 후기 행태주의. 이때 당시에 1960년대에 미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제 인식을 갖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행태주의의 접근 방법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한 게 1960년대 후기 행태주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게 핵심이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행태주의에 비판을 하면서 등장을 했지만 보통 비판을 하면서 등장하면 무슨 반행태주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후기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행태주의를 완전히 비판하고 행태주의를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 행태주의를 기본하면서 그래도 가치 문제도 같이 다루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을 하겠다가 아니라 얘를 기본으로 하면서 또 뭔가 플러스 알파 하겠다. 이게 이제 후기 행태주의의 기본 컨셉이었어.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의 접근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등장한 행정학 접근 방법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행정론 이렇게 불러요. 신행정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기본이 뭐냐면은 후기 행태주의를 기반으로 한 거야. 후기 행태주의의 접근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등장한 학문적인 어떤 그 접근 방법, 학문적인 조류가 신행정론이라는 학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안 보고 자, 맨 처음에 등장한 게 행정학에서 뭐였어요? 과학적 관리론. 자, 그 다음에 등장한 게 과학적 관리론을 비판하면서 행정을 안 하잖아. 잘했어. 오케이. 행정을 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촬영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건 좀 이해할 만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인간관계론. 이거 쪽팔린 거 아니야? 행정을 선택하는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등장한 게 행태주의. 그 다음에 등장한 게 후기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는 다른 말로 신행정론이라고도 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게 웃기다. 인간관계론이요? 그것도 모르냐는 듯이 넌 일반 행정이잖아. 어쨌든 자, 그러면 이 맥락은 이해가 되시죠? 약간 판서가 매끄럽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요때에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정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을 정책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등장한 게 정책이라는 개념이에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 그거를 뭐라고 부를까? 그랬더니 정책이라고 부르자. 그러면서 등장한 게 정책론의 시초였어요. 시초.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말이 이제 쓰이게 된 거는 한 1960년대 이후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부터 다룰 거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를 볼까요? 교재. 정책론. 정책학의 본질이 뭐냐? 이거고요. 정책 과정에 대해서 뭐 지식을 연구하는 활동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대표적인 학자는 그냥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라스웰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1900 발전 과정을 보시면은 1950년에 라스웰이라는 학자가 우리는 정책이라는 거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논문을 처음에 발표를 했어요.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을. 근데 이때는 행태주의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씨도 안 먹혔던 거야. 그래서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돼가지고 행태주의의 혁명으로 퇴조라는 걸 인정을 못 받았다 이 개념이죠.
인정을 못 받았다가 나중에 후기 행태주의에 기반해서 발전을 했다. 나중에는 후기 행태주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정책학이라는 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 이해되시죠? 발전 과정. 설명을 잘했네. 아니야. 학생들이 똑똑한 거야. 자, 그리고 밑에 뭐 내용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그냥 쭉 보세요. 연구 방법 보시면은 뒤에 경험적, 실증적 접근, 순수 연구와 규범적, 처방적 접근이 응용 연구가 같이 합쳐졌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증적 접근, 경험적 접근은 아까 이 중에서 어떤 접근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또 순수 연구. 말을 바꿔놓으니까 또 모르겠죠. 순수 연구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요 사실을 관찰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과학적으로 연구하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예요? 사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관찰해서 연구하자. 그러니까 이거였죠, 이거. 행태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경험적, 실증적 접근이랑 뒤에 나오는 규범적, 처방적 접근을 합친 거, 그거 뭐냐면은 행태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까지 만들어내자. 이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돼? 왜 이렇게 하품을 해? 졸려?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행태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정책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까지 만들어내는 처방적 접근을 하겠다. 처방이라는 건 약사가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뭔가 어떤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주겠다라는 거잖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결합된 개념으로 본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뭐예요? 후기 행태주의를 얘기하는 거지. 후기 행태주의를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경험적 접근이랑 처방적 접근을 합쳐서 접근을 하겠다. 이거고. 자, 라스웰 패러다임, 그리고 또 후기 행태주의를 주장했던 거는 이제 드로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건 비슷해요. 읽어보면은 다 비슷하고요. 기본은 뭐냐면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거기 문제 지향성. 자, 문제 지향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향하겠다. 사회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 지향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규범, 가치 지향성. 이거는 사실만 연구하지 않고, 행태주의처럼 사실만 연구하지 않고, 가치도 같이 연구하겠다. 이거죠. 가치 지향성. 자, 그거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민주주의적 성격, 인본주의적 성격, 이거는 뭐냐면은 인본주의라는 거는 인간을 기본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인간을 기본으로 하겠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라스웰이라는 학자가 기본으로 삼았던 그 내용인 거예요. 기본으로 삼았던 내용.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발전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했고, 거기서 등장한 게 신행정론. 거기에서 처음으로 정책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 자, 정책의 본질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정책의 본질은 뭐냐? 개념. 공공문제 해결하겠다.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에서 하기로 결정한 행동방침.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하세요. 행동방침. 정부가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 이제 지침. 정부의 대책이니까 정책이라는 건. 자, 목적은, 개념 요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놨는데, 목적은 공공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주체는 당연히 정부고, 그 다음에 내용은,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방침, 요게 이제 정책 내용인 거고, 특징은
권위 있는 결정, 그래서 뭔가, 정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좀 권위적으로, 강압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밑에 성격은 그냥, 쭉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고. 자, 정책 유형론을 봅시다. 정책 유형론. 정책 유형론. 이건 이제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정책을 종류별로 나누는 거예요. 정책은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겠냐? 이거죠. 정책 유형론. 근데 정책은 이제 보는 학자마다 조금씩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학자마다 조금씩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학자별 유형, 그래서 뭐 알몬드 파월이라는 학자들의 정책 종류가 있고요. 로이라는 학자의 정책 종류가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한 맥락인데 조금씩만 학자마다 차이를 두고 주장을 한 거죠. 학자들이 똑같이 주장하면 조금 쪽팔리잖아. 그래서 학자마다 자기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근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 두 번째 있는 내용 있죠. 로이의 요 네 가지 정책 구분. 그게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정리를 할 거고, 그래서 요 네 개는 그냥 같이 앞 글자 따서 정리를 하셔도 돼요. 규제 정책. 뭔가 규제한다는 느낌이고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할 거지만, 규제 정책, 그다음에 배분 정책. 배분 정책. 뭔가 나눠준다는 느낌이죠. 돈 같은 거, 서비스 같은 걸 나눠준다는 느낌. 재분배 정책. 재분배라는 거는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서 일정 세금을 걷어들여서 받아서, 그렇지.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분배, 재분배하는 거. 그걸 재분배 정책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구성 정책은 뭐냐면은 정부 기관이나 이런 공무원, 공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공무원들 만들어내고, TO 이렇게 따내고, 아니면 정부 기관 같은 것들은 뭐 신설하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폐지하고, 이런 것들을 다 구성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놨고요. 로이라는 학자가.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자, 먼저 유형별 고찰 그래가지고 배분 정책과 재배분 정책 이렇게 나누죠. 야, 그거부터 같이 볼게요. 아저씨 집이 광명이라 그랬나? 예. 기억해. 점심 먹었고, 예. 뭐 먹었어요? 쌈밥. 어디서? 여기 팔어? 예, 저기 역쪽 들어가가지고. 장승배기? 아니, 신대방 쪽. 신대방 쪽으로 걸어가야 돼? 좀 머네. 그래서 졸리구나. 상추 먹으면 졸려. 게다가 많이 먹었어. 상추도 먹고 많이 먹었어. 괜찮아요. 뭐, 조는 것 같고 뭐라 안 해. 학생은 이름이 뭐예요? 이태용이요. 태용 씨? 네. 태용 씨? 태용? 신태용? 아니, 뭐냐면, 이런 연상 장치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까먹어. 여기 저번에 앉았던 친구는 찬욱죠, 찬욱. 네. 박찬욱 감독. 머리가 나빠서 뭔가 하나 이렇게, 같이 연상할 수 있는 연상 장치가 필요해. 근데 시험도 그렇잖아. 뭔가 딱 기억하려면은 뭔가 딱 매개체가 필요해. 안 그러면 까먹거든. 두 문자 같은 거 많이 따세요? 공부할 때. 강사분들이 알려주시는 것만. 그렇지. 강사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도 기억, 하시면 되고, 본인이 그냥 따셔도 괜찮고, 두 문자를 딸 때는, 그런 게 제일 기억이 많이 남아요. 좀 자극적인 거. 야한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따면은 기억에 자주
경향이 있대. 난 잘 모르겠지만, 나도 순진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일부 이제, 승진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셔. 승진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통 나이대도 좀 높으시고, 아저씨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잖아. 그래서, 두 문자를 되게 야하게 따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여러분도 원해요? 원한다면 해줄 수 있어. 아무튼 뭔가 좀 기억에 남을 만한 본인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두 문자로서는 좀 좋은 두 문자예요. 그런 게 잘 기억에 나. 강사분들이 따주시는 것도 좋지만. 자. 자, 정책의 이제 유형을 볼 거예요. 정책의 유형. 학자들 이제 여러 명이 다르게 주장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통적인 게 많아요. 자, 뭐, 배분 정책.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분배 정책을 얘기하는 거고요. 재분배 정책.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걷어들여서 돈 있는 사람한테 걷어들여서 돈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정책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고 그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봅시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우리 행정학 시험 문제를 풀기는 어려우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분배 정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예요. 정부가 어떤 집단한테 재화는 돈이죠. 돈이나 뭐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나눠주는 정책. 그거를 배분 정책, 분배 정책이라고 해요. 분배 정책. 자,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면은 분배 정책 할 때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니까 불특정 다수가 부담하는 거. 불특정 다수가 부담을 하고요, 세금으로. 수혜자는 이걸 누리는 사람이죠. 이 서비스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것도 불특정 다수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거를 여러 사람을 위해서 다 쓰는 거야. 특정 누구를 위해서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 그래서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랑 이걸 누리는 사람, 수혜자랑 엄격하게 나뉘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시민들이, 국민들이고, 그 다음에 이걸 혜택을 누리는 사람도 그냥 국민이야.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미분리라는 특징이 있고요. 미분리라는 특징이 있고, 근데 옆에 봤더니 재분배 정책은 자, 개념이 가진 사람의 부를 걷어들여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래요. 자, 이거는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랑 누리는 사람이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지 않아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 고소득자. 그 다음에 서비스를,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저소득자. 부자 반대는? 거지. 거지는 좀 그렇잖아. 부자한테 돈을 뺏어서 거지한테 나눠준다. 이게 좀 와닿긴 한다, 근데. 거지라고 합시다. 저소득층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비용 부담자랑 수혜자랑 분리되어 있죠. 근데 분배 정책은 그렇지 않고, 구분되어 있지 않다. 미구분이 특징이에요. 자, 게임 상황, 이런 용어도 가끔 등장하는데, 게임 상황, 옆에 재분배 정책부터 보시면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되어 있죠. 제로섬 게임. 하늘씨, 예. 제로섬 게임이 뭐예요? 결국 가서 남는 게 없어지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재료가 0이 되는 거. 그렇지. 그래서 제로섬. 썸은 이 합친다는 걸 얘기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영합 게임이라고도 해요. 합치면 0이 된다. 합치면 0이 된다 그래서 영합 게임. 영어로 치면은 제로섬 게임 이렇게. 근데 재분배 정책은 결국 부자한테 걷어들여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 예. 가난한 거지라고 뻔했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은 어차피 이 사람 돈 이 사람한테 가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그냥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합게임이라 그래. 영합게임. 자, 반면에 이제 분배 정책은
정합 게임이라고 해요. 정합 게임. 정합 게임. 넌 제로섬 게임. 넌 제로섬 게임이라고 앞에 넌이 붙어 있고요. 제로섬에 넌이 붙어 있고 제로섬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이익이 돌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로섬은 아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참여자의 형태, 행태 이렇게 나와 있죠. 분배 정책은 이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 어쨌든. 자,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막 심한 갈등이 없어. 나눠주는 거 좋은 거,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수용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섭하지 않거나, 서로 간에 간섭하지 않거나, 서로 간에 그냥 수용하는 상호 수용이라는 특징을 갖는 게, 보통 이제 형태고요. 근데 재분배 정책은 부자한테 걷어들여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부자 입장에서는 기분 안 좋잖아. 그래서 이 계급 간의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급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배층이랑 돈 많은 사람들이랑 돈 없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인 거고요. 너무 자세히 짚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쭉쭉 중요한 것만 한번 해볼게요. 쭉 내려와서 밑에 의사결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의사결정. 자, 이게 이제 행정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라서 이거는 같이 볼게요. 구유통 정치. 구유통 정치. 자, 구유통 정치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이제 포크 배럴이라고도 하는데 포크 배럴. 자, 구유통 정치라는 거는 뭘까요? 구유통. 이거 뭐냐면, 우유? 유통? 아니, 전혀 아니고, 사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료통. 구유통.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이제, 돼지 사료통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돼지 사료통. 돼지를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돼지를 키우고 있는 돼지 우리에 이렇게 길게 파여있는 이제 사료통 같은 게 있잖아. 사료통. 여기에 이제, 돼지를 키우는 목장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료를 이렇게 쫙 뿌려놓잖아. 사료를 쫙 뿌려놓으면은 돼지들이 이렇게 달려와가지고 먹겠죠. 꿀꿀거리면서. 돼지들이. 돼지를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진짜 못 그려. 사람은 이렇게밖에 못 그려. 뭐 이런 거.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자, 어쨌든, 이게 사료통을 이제 구유통이라고도 하는데, 구유통 정치라는 거는 그럼 뭐냐? 사료통에 사료를 이렇게 뿌려서 나눠주는 것처럼, 한꺼번에 이 사람들한테, 이 돼지들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샥 하고 나눠준다는 거죠. 뭔가를. 재화가 됐든 서비스가 됐던 시민들한테 샥! 먹어! 이러면서 드세요! 이러면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사료통 안에 샥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필요로 하는 배고픈 돼지들이 와가지고 사료를 이렇게 먹겠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한꺼번에 어떤 혜택을 샥 하고 나눠서 뿌려준다. 이런 느낌. 그거를 구유통 정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말이 되죠. 분배 정책은 서비스를 나눠주는 거니까 당연히 그 형태가 뭔가 나눠주는 것처럼 구유통처럼 사료통에 뭔가를 나눠주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통나무 굴리기 의사결정. 통나무 굴리기 의사결정. 자, 이런 거 혹시 봤어요? 물 위에 통나무 같은 거 이렇게 딱 하나 굵은 거 띄워놓고 사람들 이렇게 몇 명이서 이렇게 서가지고 통나무를 같이 이렇게 막 굴리는 거야. 그거 봤어요?
예. 못 봤는데, 표정이 못 봤는데 뭘.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통나무를 굴려야 되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 박자가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둘이 같이 물에 빠지겠지. 그래서, 통나무, 이 게임이에요, 게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하고, 미국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 영국 이런 데서. 통나무 굴리기를 같이 하는 것처럼 서로 단합하고 합심하는 그런 방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통나무 굴리기처럼. 통나무 굴리기처럼. 그러니까, 서로 그냥 좋은 일을 같이 협력해서 하자. 약간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정치를 할 때. 마찬가지죠. 분배 정책이니까 다 나눠주고 뿌려주고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구유통, 사료통에 나눠주는 것 같은 정치 형태를 보인다. 그 다음에 서로 좋은 거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통나무를 굴리는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이런 게 이제 분배 정책의 특징이에요. 분배 정책의 특징. 분배 정책에서 나타나는 어떤 행태. 자, 요거. 구유통 정치나 통나무 굴리기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특징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수능도와 자율성. 아까 수능도가 높다 그랬어요, 낮다 그랬어요? 분배는 높다. 좋은 거니까 당연히 수능하고 협력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분배는 높다. 반면에 재분배 정책은 낮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 계급 간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높다라는 거 했었죠. 수능도가 높다라는 거는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항이 클까요, 적을까요? 저항. 반대는 적겠죠. 갈등도 적어요. 재분배 정책은 저항이 클까요, 낮을까요? 재분배 정책. 그렇지. 재분배 정책은 저항이 크겠죠. 특히 누구의? 부자들의. 내 돈 떼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갈등도 높죠. 그러니까 두 개 반대죠. 분배 정책이랑 재분배 정책은 갈등이랑 저항이 분배 정책은 낮고요. 분배 정책은 저항이나 갈등이 거의 없어. 근데 재분배 정책은 저항이나 갈등이 크다는 게 특징. 두 개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 같은 것들 한번 볼까요? SOC가 뭐예요? 저기 이봐 친구 거기 밑에 있거든. 사회 간접 자본 가로 열고 SOC라고 되어 있죠. 사회 간접망 그런 거 있잖아. 국가에서 그냥 도로 같은 거 깔고 항만 같은 거 이렇게 구축하고 그런 거를 이제 사회 간접 자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SOC라고 불러요. 그래서 SOC라고 그냥 주어질 때가 있어. 이거는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간접 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출산 장려금, 자 이런 것들은 좋은 거죠. 세금 걷어들여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 벤처기업 지원금,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유지 불화, 이건 나라 땅을 나눠주는 거니까 좋은 거고. 그다음에 주택 자금 대출. 이런 것도 좋은 거잖아. 주택자금 필요로 하는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이것도 무슨 정책? 분배 정책이죠. 분배 정책. 자, 반면에 재분배 정책은 어떤 예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세금 더 많이 내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누진세 제도. 자, 그 다음에 빈민층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부의 소득세 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를 내는 거, 사회보장제도, 극빈자한테 하는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이 재분배 정책이겠죠. 자, 밑에 이념 상관없이 분배 정책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분배 정책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성격이 약하다. 요 말 이해되시죠, 이제? 분배 정책은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성격이 약하다. 그 다음에 구유통 정치 아까 했던 거 요거. 그 다음에 통나무 굴리기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도 뭘 설명하는 거?
무슨 정책? 분배 정책을 설명하는 거. 자, 이제 개념이 조금 잡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문제 하나 있죠. 이거 기본 예제. 서울시 구급 15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내용은 어떤 걸까요? 태용 씨도 같이. 네. 벌써? 자, 정답은 1번. 어디가 틀렸어요? 작다. 더 크다가 다 틀렸어요. 아, 그렇지. 더 큰 거는 무슨 정책? 죄송해요. 재분배 정책. 오, 그래, 맞아. 자, 아까 같이 이제 얘기했던 특징만 잘 기억하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죠. 이 정도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구체적인 걸 다 암기할 필요가 없고요. 딱 이해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만 잘 정리하면 돼. 자, 포크배럴 현상이 발생한다. 이건 영어로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포크배럴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유통명치. 조금 늦다? 행정직인데. 구유통명치를 포크배럴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4번에도 나오는데, 자, 아까 한국말로 풀어서 쓴 게 통나무 굴리기였고,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통나무가 영어로 로그잖아요. 그걸 굴린다. 로그 롤링. 로그 롤링은 통나무 굴리기를 영어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로그 롤링. 그 다음에 얘는 뭐? 포크 배럴. 그러니까 그것도 용어 나오면은 혼동하지 마시고, 한국말이 나오든 영어로 나오든 상관없이 둘 다 풀 수 있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포크 배럴, 로그 롤링. 얘는 분배 정책의 특징이죠. 자, 다리 뭐 건설, 아까 다리 건설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사회 간접 자본, SOC.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 대표적인 분배 정책 맞죠? 좋아. 분배 정책이랑 재분배 정책까지 했고. 자, 정책이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무슨 행정론의 영향? 후기 행태주의 혹은 신행정론의 영향. 그렇지.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느 시기에 미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0년대 미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었다. 좋아요. 그렇게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다음에 규제정책이라는 게 나오죠. 규제정책. 이것도 이제 정책의 유형이에요. 유형. 정책의 유형. 봅시다. 시간이 되는 한도껏. 자, 규제정책이라는 거는 정부가 공공 목적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민간 활동, 시민들의 활동을 강제로 하거나 제한하는 정책, 그거를 규제정책이라고 해요. 이건 말 그대로예요. 규제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규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방식이 임의적이에요, 강제적이에요. 규제정책은 방식이 강제적인 방식을 띈다라는 거를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규제정책은 기본적으로 강제적이다, 강제적.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봤더니 비용 부담자랑 수혜자랑 명확히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죠. 규제정책에서 보통 비용을 부담하는 거는 누구예요? 부자가 될 수도 있죠. 수익자? 그렇지. 수익자인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뭐 기업이라고 하면은 기업에서 환경오염 규제를 한다고 생각해봐.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때 공장 같은 걸 운영할 때 폐수 같은 거를 막 뿜어내잖아. 아니면 공해를 발생시키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환경 규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비용 부담자는 기업이죠, 기업. 근데 여기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혜택의 주체는 그냥 일반 시민이고, 그러니까 비용 부담자랑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가 구분되겠죠. 그래서 이 규제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을 부담하는 자랑 수혜자가 구분되는 특징을 가져요. 그게 규제정책의 특징이에요.
자, 아까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 거는 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중에서 재분배 정책이었죠.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규제 정책도 마찬가지로 비용 부담자랑 수혜자가 구분되는 특징을 가져요. 자, 갈등 되어 있죠, 밑에. 비용 부담자랑 수혜자가 구분되면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뭐예요? 갈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분되기 때문에 규제 정책도 집단 간의 갈등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갈등이 많이 일어나, 규제 정책도.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강제력을 전제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자, 그래서 특징은 이거예요. 행위 주체를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정책을 규제 정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자랑 수혜자가 구분된다라는 게 특징이고,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수준이 높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강제력을 전제로 한다라는 게 특징이고. 자, 이런 내용 기본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쉽잖아. 자, 리플리랑 프랭클린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자, 이 학자들은 규제 정책을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놨어요. 이것도 시험에 이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학자랑 같이 요 규제 정책 구분 요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보호 규제 정책이랑 경쟁 규제 정책. 규제 정책을 크게 이제 나눠놓은 거예요. 규제 정책에도 이런 종류가 크게 대별될 수 있다,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 자, 보호적 규제 정책은 그냥 일반 사람들, 대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 보호적, 식품, 환경, 이런 것들은 모든 시민들한테 다 두루두루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규제를 하는 거. 과대 광고를 규제하는 거. 그 다음에 근로 기준을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를 설정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보호적 규제 정책. 그러니까 보호적 규제 정책은 그냥 모든 시민들을 골고루 다 보호하기 위한 규제 정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호적 규제 정책. 자, 보호적 규제 정책. 자, 반면에 경쟁적 규제 정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규제 정책 중에.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거기 개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려는지. 자,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 얘가 있죠. 이게 제일 이해하기 빠르시겠네.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자,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아무한테나 이 이동통신 사업자 자격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반면에 그 설비랑 자격 요건, 물적 시설을 다 갖춘 사업자한테만 선정해서 이걸 할 수 있게 인가를 내려주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경쟁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기업한테 이거를 할 수 있는 인가를 허락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쟁을 더 늘리는 거예요? 경쟁을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그렇지. 경쟁을 제한하는 거지. 왜냐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정시켜 주니까, 오히려 다수의 경쟁을 상대적으로 제한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딱 몇몇, 요 설비를 갖춘 사업자한테만, 인가를 준다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한테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 그거를 경쟁적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 개념 구분되시죠? 보호적 규제 정책은 그냥 일반 시민들을 다 두루두루 보호해주는 거고, 경쟁적 규제 정책은 딱 그 몇몇 사업자만 보호해주면서 상대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규제를 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항공 노선 이런 것도 항공사는 몇 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 항공 운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제한 설비를 갖춘 사업자에 한해서만 그 기업에 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도 경쟁적 규제 정책이고 버스, 해운 노선인가, 그다음에 방송국 설립인가. 자, 이것도 시설이 있어야만 요 인가를 해주는 거니까 자, 이거는 무슨 규제 정책?
경쟁적 규제 정책. 자, 다음 일반 시민을 보호하는 거는 보호적 규제 정책.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라는 거. 자, 이거는 어떤 학자가 주장을 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지문에 이렇게 붙여서 나오거든. 그래서. 자, 뭐, 기타 정책 유형이 있는데, 그것 말고 그러면 어떤 또 정책 유형이 있느냐? 구성정책, 이런 거 있죠?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구성정책이라는 거는 뭐, 정부 기관 같은 거를 뭐, 만들거나, 신설하거나, 무슨 과를 신설해. 뭐 이런 거 있죠? 선거구를 만들거나, 자치단체 관할 구역을 뭐,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고요. 공무원 모집하고 보수 주고, 연금 같은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을 구성정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이런 정책도 있어요. 상징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국기를 지정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거는 뭔가 막, 정책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 국기를 만들어, 태극기를 만들어, 국경일을 지정해. 이거는 뭔가 이 국민들한테 소속감을 주면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정책이라고 불러요. 스포츠, 동상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세우고 이런 거. 동상, 문화재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자율규제정책.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너네들끼리 자율적으로 알아서 규제를 하도록 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뭐 변호사협회, 변호사회 이런 데에서는 변호사들 징계를 그냥 그 변호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약사회도 마찬가지고. 약사들이 잘못했을 때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징계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율규제정책, 자율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서 자율규제정책 이렇게 하는 거고요. 추출정책. 자, 이거는 뭔가 뽑아낸다, 동원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세금을 뽑아낸다, 추출한다. 아니면은 부담금.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징병제도 마찬가지로 요 추출 정책의 하나인 거예요. 뭔가를 이제 동원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무슨 정책? 추출 정책. 추출 정책.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냅둔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뭐 징계 같은 것들을 스스로 규제, 자율 규제 정책, 자율 규제 정책, 태극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상징 정책, 그 다음에, 공무원을 뽑거나 정부 기관을, 신설하는데 구성 정책, 잘하시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정책 유형이 있다는 거죠. 정책 중에서도, 정책의 어떤 종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윌슨의 규제정책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윌슨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규제정책의 어떤 네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제정치의 네 가지 어떤 종류를 이렇게 네 개로 나눠놨어. 이 윌슨이라는 학자가. 자, 간단히 개념적인 것만 먼저 보실게요. 나중에 더 공부하기 쉽도록. 자, 대중정치 상황에서 규제정치 이론을 이렇게 네 개로 나눠놨는데요. 대중정치부터 시작해서 이익집단 정치, 기업가 정치, 고객 정치 이렇게 나눠놨어요. 개념이 좀 생소하죠? 좀 보기 싫지 않아? 일단 용어가 일단 되게 껄끄러운 용어들이 등장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밑에 보시면은 집단행동의 딜레마 이런 표현도 있잖아. 정치적 활동 여기 세 번째 칸에. 자,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무슨 개념일까? 집단행동의 딜레마 같은 표현을 들어본 적 있어요? 살면서? 한 번도 없어요. 집단행동의 딜레마라는 거는 도대체 뭘까요? 간단히 딱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집단행동의 딜레마라는 거는 뭐냐면은, 뭔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어떤 집단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들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거를 간단히 얘기하면 집단행동의 딜레마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집단행동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집단행동,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이제 대책을 스스로 내놓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거를 집단행동의 딜레마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해결을 못해.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해결을 못해. 그러면 집단행동의 딜레마라는 건 이런 개념이라면, 그러면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맞아.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 그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안 돼. 스스로 막 자발적으로 하려고 안 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정부가 나서서 해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집단행동의 딜레마라는 개념과 거기에 따른 해결 방법이요. 집단행동의 딜레마라는 거는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안 하고 해결 못하는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직접 해결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시민들이 그냥 스스로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이런 두 가지 접근으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대중정치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종류 4개의 특징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대중정치 상황 뭐냐면은 규제에 따르는 비용은 넓게 분산이 되어 있어. 비용은 각자가 다 넓게 분산해서 비용 부담을 한다는 거죠. 비용 부담을 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편익을 누리는 사람도 역시 넓게 분산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두루두루 대중들이 다 이 편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편익을 대중들이 두루두루 다 누릴 수 있다. 돈 되는 사람도 넓게 퍼져 있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도 넓게 퍼져 있고, 그거를 대중들이 하는 정치, 그래서 대중정치 상황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대중정치 상황.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사회 전반에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오시고 그냥 예를 보시면은, 자, 독과점 규제, 아니면은 더 낙태 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주로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비용으로 이 정책을 실현을 시켜서 모든 시민들이 다 이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자도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분산이 되어 있고, 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이 시민들 전체 넓게 분산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비용과 편익의 부담자가 주체가 넓게 분산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갖는 게 대중정치라는 정치의 종류인 거예요. 자, 일단 너무 속속들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간단히만 기억하시면 돼. 모든 사람한테 다 돈을 물려서 모든 사람한테 다 서비스를 준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이익집단 상황, 이거 뭐냐면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 딱 그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 편익을 누리는 편익 주체도, 서비스의 주체도 한정적인 거예요. 아까랑 완전히 반대죠. 자, 그래서 비용 부담자랑 혜택자가 완전히 좁게 딱 한정되어 있는 거, 자, 그거를 이익 집단 정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요때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까는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자, 요거는 오히려 반대예요. 집단 행동이 나타난다. 자기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너무 나서 그거를 집단 행동이라고 그래요. 집단 행동. 자, 그래서 일단 특징은 넘어가시고, 어떤 예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죠. 의학 분업 규제. 그러니까 의사 집단이랑 약사 집단이랑 이렇게 막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막 싸워. 자, 그래서 이럴 때 나타나는 형태. 자,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 A 집단 혹은 B 집단, 그 다음에 서비스를 만약에 누리는 정부가 A의 편을 들어주거나 B 편을 들어줄 때 서비스를 누리는 것도 A 혹은 B 집단. 그러니까 서로
정부가 자기들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집단행동이라는 형태가 나타난다. 자, 요게 특징이에요. 요게 특징. 자, 요거를 무슨 정치 상황? 이익 집단 정치 상황. 이렇게 나눠지는,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자, 요거는 비용의 주체가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좁아요. 그 다음에 편익의 주체는 좁아요. 좁아요. 그렇지. 아까 편익의 주체도 넓고 비용의 부담자도 넓은 거는 이익정치 아니고 그렇지. 대중정치 상황.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분하시면 돼요. 대중정치 상황은 둘 다 좁고 좁고 그 다음에 넓고 얘는 이익집단은 좁고 좁고 자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기업가적 정치 상황 그 다음에 고객정치 상황 두 개 나오는데 자 이거는 두 개가 이렇게 크로스된 거예요. 기업가적 정치 상황은 비용은 좁아요.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되게 좁아. 근데 편익을 누리는 사람은 넓어. 자, 그거를 기업가적 정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환경규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아까 봤던 자, 그다음에 식품 안전규제 자, 이런 것들도 아까 비용은 누구한테 물린다고 그랬어요? 보통 기업한테 물리고 그다음에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거는 일반 시민들. 자, 그래서 두 개의 서비스 주체가 다르고 비용을 부담하는 자랑 편익을 누리는 사람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좁고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편익을 누리는 사람은 넓게 분산되어 있고 자 그거를 무슨 정치 상황이라고 한다? 기업가적 정치 상황 그렇게 얘기를 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환경규제, 식품안전규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고객정치 상황. 자, 이거는 뭐냐면은 비용은 여러 사람한테 조금씩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편익은 일부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거. 자, 그거를 고객정치 상황 이렇게 불러요. 고객정치 상황. 자, 그래서 고객정치 상황의 특징은 뭐냐면은 비용은 넓게 분산되는데 혜택은 우리한테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한테는 너무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정부의 모습 거기 네 번째 칸에 보시면은 로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부 관료를 포획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는 형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로비를 막 해. 우리한테 혜택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고객정치 상황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래서 규제정치의 이론에 대해서 윌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구분해서 주장을 했고요. 그 내용까지 해서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뒤에 진도를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쉴게요. 아주 그냥